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420쪽입니다. 자, 420쪽에 보시면 4번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서 신개발과 재개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신개발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2번의 재개발 중에서도 그 가로 2번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구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기업번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또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공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개론 문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에서 배우신 바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단순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말뜻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 나오면 뭐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에 의한 구분을 보면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재개발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특징적인 문장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 기업번의 보전 재개발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전에 노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한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노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다. 이 말 붙으면 보전 재개발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수복 재개발은 첫 번째 줄의 오른쪽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 역시 이 문장 안 빠지거든요. 그럼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수복 재개발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또 개량 재개발은 어떤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이 말이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의 개량 재개발 보면 첫 번째 줄 중간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오른쪽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이런 표현 나오면 개량 재개발을 정답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철거 재개발은 뭐 철거자가 나왔으니까 다 때려 부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요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택지 개발에서 택지 개발의 의, 뭐 성숙도 이런 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의 과정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화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 삼아 가볍게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424쪽에 경제기반 승수와 입지계수란 말이 나와 있죠. 특히 입지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계산 문제로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입지계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얼마나 특화, 즉 발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죠. 그럼 어떤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하여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아주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이고 뭔가 번지르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입지계수는 예컨대 컴퓨터업이 있으면 특정 지역의 컴퓨터업이 전국의 컴퓨터업에 비해서 얼마나 특화되었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입지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지계수는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을 보시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입지계수를 구해서 그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걔는 기반산업이에요. 또 입지계수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비기반산업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반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때요? 그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
같은 산업에 비해서 훨씬 특화, 발달되어 있음을 나타낼 것이고, 더불어 그 지역에서만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외부에 수출되어서 외부로부터 화폐 유입,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산업을 기반 산업 또는 수출 기반 산업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울산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훨씬 특화,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기반 산업으로서 울산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수출되고, 수출된다는 건 그만큼의 대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울산 지역으로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산업을 기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비기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무슨 산업이 기반이냐 비기반이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입지계수를 구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아래에 보시면 LQ가 입지계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전국의 모든 산업, 즉 전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가 분모가 되고요. 또 특정 지역의 모든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가 바로 분자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 분의 지역 고용률이 바로 입지계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식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분모값에는 전국이 들어가고 분자값에는 지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모든 산업을 다르게 바꾸면 전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전할 전자를 붙여가지고 전산업. 그래서 전산업분의 특정 산업, 전산업분의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 들어보세요. 입지계수를 구하는 공식의 구조는 분모는 전국, 분자가 지역, 그리고 기본 구조는 전산업분의 특정 산업, 전산업분의 특정 산업, 이런 식으로 공식을 기억하시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값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한 두어 번만 반복해서 계산하시면 복잡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특성할 때 입지계수가 1보다 크게 큰 산업이 수출 기반, 입지계수가 1보다 다 작으면 수입 또는 비기반 산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입지계수가 1인 경우가 자급자족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2번에 보면 경제 기반 승수가 나와 있죠. 경제 기반 승수. 근데 경제 기반 승수를 보게 되면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 구분되는데, 역시 기반 산업을 보게 되면 무슨 말 나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즉 외부로 수출되는 산업이 기반 산업이고, 비기반 산업은 자급자족 산업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내부로 수입되는 산업을 말한다. 간단히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경제 기반 승수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경제 기반 승수는 결국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풀이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분명히 경제 기반 승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서 그때 가서 경제 기반 승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값이 나오겠구나.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혀두셔도 늦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대목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론을 모두 마치게 됐고요. 이제 우리는 429쪽에 부동산 관리론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 부동산의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우린 부동산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부동산 관리 개념 속에는 처분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라고 할 때는 내 거일 때 관리지 팔아먹었다 처분되면 남의 것 되죠. 그럼 남의 것은 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문장이 나온 적이 있냐면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관리 영역 속에 팔아먹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온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뭐 부동산 보존, 이용, 개량 활동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참고로 읽어보시되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보존, 이용, 개량 활동의 의미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나오는데 일단은 내용은 잠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건 네 가지 원인부터 기억하십시오. 첫째, 1번에 도시화 나오죠. 그 다음 2번에 어떤 말 나옵니까? 건축기술의 발달, 또 세 번째 부재 소유자의 요구, 네 번째 간접 투자의 활성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네 가지가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다, 원인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볍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도시화라고 하는 건 비도시 지역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몰려드는 현상을 도시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규모의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게 되면 주거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만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곳에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가 좀 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요, 건축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럼 건축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될 수 있겠죠. 그럼 고층 건물일수록 대형 건물일수록 그 건물의 설비가 대단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 부재 소유자의 요구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이 광주나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일처럼 왕복하면서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전문성이 높은 업체나 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부동산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면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건 금융론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지만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상태가 아닌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 의해서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관리 업체나 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역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 아래에 보면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관리도 크게는 법경기 3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즉 복합 개념의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 또는 물리적 관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린 기술 또는 물리적 관리를 협의, 좁은 의미의 관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관리를 유지관리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구조를 따져보면 복합 개념의 관리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관리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중에서 기술적 관리는 유지의 관리로서 협의 관리, 나머지 경제, 법률적 관리를 포함하면 광의의 관리다. 즉 넓은 의미의 관리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법률, 경제, 기술적 관리 모두가 토지와 건물의 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주로 건물의 관리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리 또는 경제, 법률적 관리도 건물의 관리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 가로 1번
토지의 기술적 관리,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의 기술적 관리 속에는 경계 측량 측정, 사도의 방지, 쓰레기 장화 방지 등이 바로 토지의 기술적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관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 그 건물의 기술적 관리 속에서 보안 관리는 방범 방제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각종 사고 및 어떤 범죄 등을 방지하는 관리가 보안 관리고, 좀 넓게 보면 기술적 관리고, 또한 협의의 관리, 유지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적 관리는, 결국 경제는 돈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바로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가 바로 경제적 관리고, 이 경제적 관리를 다른 말로 회계 관리 또는 수지 관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인력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 역시도 경제적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 2번 내용 보면 제목에 인력관리, 수지회계관리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법적 관리는 다른 말로 보전관리라고 하는데, 이 법률적 관리를 얘기할 때는 문장 속에 반드시 어떤 표현 나오냐면 계약, 예약, 권리 이런 단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관리 또는 예약관리, 권리 조정, 권리 분석 이런 식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법적 관리를 정답으로 삼아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앞서 보셨던 기술경제 법률적 관리 내용을 가볍게 압축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 그 표라도 정확히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제2절에 보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 및 관리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동산 관리 영역을 보면 일단 1번에 자산 관리, 2번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 3번에 시설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출제 패턴은요, 어떤 내용들을 써놓고 이게 어느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 자산 관리에 보면 자산 관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의 어떤 수익 증진이나 자산 가치의 재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적극적인 관리가 자산 관리가 되는데요. 이 자산 관리 영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 예컨대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또 재투자 재개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매입 매각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은 모두 자산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3번의 시설관리 있죠. 자, 시설관리 영역에는 설비의 운전 및 보수, 또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관리, 또 건물 청소 관리가 포함이 된다는 점. 실제 기출문제에선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이게 무슨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확인 문제가 있죠. 자, 24회 기출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문제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리스크는 위험이죠. 또 매입 매각, 재투자 결정 이런 것들 앞서 보셨을 때 자산관리 영역에 해당된다고 종류 나열되어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자산관리가 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 관리 3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관리 3방식이니까 세 가지 방식이죠. 제목을 보시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방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자기관리 방식은 자치관리 또는 자가관리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자기관리 또는 자가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동산 관리 업무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방식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관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자기관리 방식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그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므로 직접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자기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 바로 혼합관리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혼합, 위탁관리 방식의 순으로 관리 방식이 변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오래된 전통적 관리 방식 그러면 자기관리 방식이 답일 것이고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 그러면 위탁관리 방식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가장 현대적이다 이 말을 바꾸면 가장 관리의 전문성이 높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혼합관리는 자기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도기입니다. 또 이제 좋아하신다고 과메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혼합관리 방식은 자기와 위탁의 짬뽕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법경기 3대 측면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요. 중요한 문서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돈을 관리하는 건 남한테 쉽게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건물의 청소나 또는 유지 관리 등은 남한테 쉽게 맡길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런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그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관리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한 관리 3방식 분야에선 주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런 자기관리 또는 혼합관리 방식의 장단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자기관리는 내 걸 내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나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어떤 그 관리 업무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더불어 그 입주자들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자기관리 방식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자기 걸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 아끼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보안관리, 즉 기밀 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기관리 방식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내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처럼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뭐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를 매너리즘화 현상이 발생한다 또는 타성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것이 자기관리의 단점의 하나 중에 해당이 되겠죠. 더불어 또 부동산 소유자는 대부분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등도 결국 자기관리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기관리 방식의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관리 업체나 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바로 위탁관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세 가지 관리 방식 중에 가장 관리의 전문성이 높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을 억제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부동산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 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기관리 방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밀 유지에 취약하다, 보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 또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도 자기관리 방식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장점과 단점은 434쪽 아래 4번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1번에 부동산 유지 활동이 있죠. 자, 유지 활동에는 일상, 대응, 예방적 유지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방적 유지 활동이란 어떤 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하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 되고, 대응적 유지 활동이란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 하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후적 유지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방지하는 사전적 유지활동, 즉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2번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도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기존 임차인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겠는가, 즉 유대성 또는 연대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공업용 부동산은 어떤 경우죠? 바로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하면 주거용은 연대성 또는 유대성, 또 상업용은 가능 매상고, 공업용은 임차 목적과의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의 기준이 된다.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기억해도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임대료의 결정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임대차는 총임대차와 같고, 그 다음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구분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무엇만 알면 답을 맞출 수가 있냐면, 일단 총임대차, 조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가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셔도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4번, 5번은 가볍게 참고로 바라보시고, 4번의 1차적 관리 조치도 결국 참고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5번에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이 나오는데, 이 생애주기 현상은 다른 말로 건물의 수명현상이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이 뭐냐면 건물이라는 무생명체를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건물의 변화 모습을 적용했기 때문에 얘는 생태학적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할 때는 생태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은 일단 순서를 기억하는데 앞 글자 따볼까요? 전, 신, 안, 노, 폐. 자, 전 개발 단계의 전, 신축 단계의 신, 또 안정 단계의 안, 물론 안정 단계를 중년 단계라고도 해요. 그리고 노후 단계의 노, 완전 폐물 단계의 폐를 합하면 전신 안노폐,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 찜질방 가서 전신 안마를 받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전신 안노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그 내용까지 기억하실 부분은 3단계거든요. 결국은 신축, 안정, 노, 이 세 가지 단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신축 단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이제 막 지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물의 물리,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라고 물어본다면 신축 단계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또한 아무리 그 건물이 새 거라서 이쁘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후에 그 건물 좋더라, 관리 잘 되더라, 사람들도 괜찮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뭐다?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를 물어본다면 안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안정 단계는 건물의 수명 현상 중 가장
장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안정 단계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단계 역시도 안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노후 단계는 여기저기 그 개량 비용이 또는 유지 수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한 단계가 바로 노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예컨대 그 가로 2번 신축 단계에 보면 어떤 말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건물의 물리 기능적 유용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다라고 쓰여져 있고, 또 가로 3번 중년 단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맨 오른쪽에 가장 장기간에 해당되며, 동그라미 2번의 오른쪽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단계, 또 동그라미 3번에 경제적 유용성이 최대가 된다는 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가로 4번의 노후 단계에서는 오른쪽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중간쯤에 신규 빌딩으로의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적인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건물의 수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건물의 이용에 의해서 두 번째 줄 노후화, 그리고 오른쪽 맨 오른쪽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로 2번의 기능적 내용 연수를 보게 되면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보겠고요. 또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정적 내용 연수는 굳이 내용까지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뜻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부동산 관리론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단계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